네, 저희 김경환 연구위원님 와 계시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좀 높은 시기입니다. 저희 중국에 관한 고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직까지도 어렵네요. 네, 코로나도 어렵고 코로나가 중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네 뭐 네, 지난 2주 전에 이제 그래도 갈 때마다 떨고 가는데 뭐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현실하고 또 주가 기대하고는 좀 간극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뭐 리오프닝 부동산 얘기 저도 드리는 게 가끔 죄송스럽긴 한데 예. 반복을 하니까 근데 변화는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긴 아니 합니다. 방역 뉴스를 하면 전 그냥 요즘에 제일 많이 본 게 그냥 시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국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위가 많이 한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뭉쳐져 있던 게 이제 터졌구나 애들이. 근데 이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뭐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까요? 그 방역 시위는? 일단 뭐 최근에 시위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외신이라든지 또 국내 특파원들 계시는 데서도 시위 얘기가 뭐 실제로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시장은 뭐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데 어. 외국인도 좀 돌아왔고 예. 근데 사실 주가 반응 대비 전체적으로 뭐 체제 안정이라든지 저희가 걱정하는 뭐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북경에 살았으니까 그냥 좀 번외로 좀 얘기를 드리면 예. 그 요새 그 외신들이나 특파원들이 올리는 그 최근에 그 시위 같은 시위대들 뭐 백지 시위 같은 것들 또 종이 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뒤에 배경이 되는 그 베이징 같은데 베이징의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은 제가 다 살았던 데 근처긴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내 대사관저 있고 예. 베이징은 이제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관역판처럼 이렇게 확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천안문하고 자금성이 있고 그 주변에 조기에 먼저 들어갔던 그 수교 대상국들이나 예. 외국인들 단지나 특파원들이 이제 소재하는 지역들이 거기가 기자들 사는 곳들 되게 많아서 거기 주변에 있는 하천 배경으로 해서 시위대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특파원들은 당연히 그때 가서 찍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시위대들 굉장한 그 어떤 용기고 또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은 데서 하게 되면 좀 보호가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래도 계속 버티거나 체제 안정을 좀 덜 불안해하는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금 나오는 시위의 양상의 이제 목적들이나 어느 정도의 차원의 시위인지를 조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베이징에 계신 모든 특파원들도 사실 분노와 함께 기사를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라도 3년 동안 너무 지쳤고 예. 사실은 지금 반중 감정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거기서 괴로운 상태에서 또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물결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 이제 몇 가지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보시면은 일단 그 폭스콘의 도시인 정저우시 같은 데서 네. 애플 이제 관련된 근무자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하는 것들. 제가 볼 때 이거는 목적이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시위죠. 그러니까 시위의 목적이 임금 체불. 그리고 봉쇄로 인한 업무 지장 네. 뭐 등등 이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사실 뭐 민주화 요구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제일 낮은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뭐 각각 단지라든지 광저우시라든지 지금 방역을 부랴부랴 또 풀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시위는 저는 이게 거의 99%라고 보는데 99%. 네, 예. 대부분은 봉쇄에 대한 지침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봉쇄. 과잉 봉쇄. 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의 대부분의 그 분노는 예. 뭐 상황도 안 좋지만 그 어떤 목적이 이제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색깔 가장 고차원적인 정말 민주화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고 그 정치적인 예민한 부분들이 상하이시 같은 데서 실제로 지금 열렸던 것으로 알고 해외 유학생들 중심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위 양상이 방역도 깔려 있고 예. 또 나중에 이제 공산당이나 뭐 최근에 장저민 사망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는데 99%의 대세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방역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 걸로 보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 부담이 고차원적인 조금, 그 우리가 홍콩시에서 봤던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통제됨이나 혹은 그 어떤 그 대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아닌 걸 워낙 통제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차원적인 민주화에 대한 요구나 혹은 지금 현재 그 독당에 대한 체제 불만으로
완벽하게 연계돼서 이것들이 확산이 된 거라면 제2의 천안문 사태니까 저희가 정말 쇼패팅이나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중국을 보면서 보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그 어떤 시위의 그래도 어떤 해결 방법은 봉쇄 완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연초에 월요일에도 저희가 하우스에서 콜을 할 때 네. 방역을 풀면 될 일이고 방역 눈치를 엄청 볼 거다라고 이제 콜을 드렸는데 지금 속속 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역이 좀 풀리면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차후에 뭐 물결로 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네. 일단 중국은 홍콩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조금 분간해서 보시면 통제 일단 가능하고 예. 오히려 더 방역이 빠르게 완화되거나 굉장히 조금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끔 예. 추동력이 된다고 보시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방역 그러면 그 방역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것을 빠르게 많이 결정이 되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나 그런 것들이 그냥 또 확 이게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이번 주에 불이 좀 붙었죠. 국내 예. 화장품주도 좀 움직였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요새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제가 텔레그램 같은 데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는 게 네. 그 장기 금리에 좀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뭐 미국하고도 비교하고 예. 환율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장기 금리가 빠지냐 안 빠지냐에 따라서 그날 중국 장세가 빠지냐 안 빠지냐가 결정이 날 정도로 과거에는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진자가 늘게 되면 주가는 빠졌고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중국 그 장기 금리 관심 있게 보시면 10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중 저점 2.6% 찍고 예. 지금 거의 3%에 육박을 했고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 장기 금리는 지금 10년물의 경우는 3.5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자 간에 이제 괴리도 축소가 되고 이제 시장의 반응이 뭐냐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장기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부동산에 돈을 풀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즉각적인 어떤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워낙 최근에 하루하루 바뀌니까 제가 그냥 3일 전 얘기 드릴게요. 네. 일단 그 29일 날 국내 화장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오후에 갑자기 얘네가 기자회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질봉 같은 방역 당국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기대보다는 못했는데 고령층의 접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가가 리오프닝 기대가 생기면 거기까지 좋은데 실물 경기가 둔화되거나 다음 단계가 뭔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처럼 리오프닝을 밟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나 접종률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29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3일 전에 이틀 전에는 그 얘네 그 중국 쪽에 그 방역 사령탑인 여자 부총리가 있는데 이분이 공식 발언에서 제로 코로나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라는 그 단어를 발언을 삭제하고 예. 그 치명률이나 이제 병원율 이런 것들이 병원성이 낮아졌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가 경험이 좀 축적됐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전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예. 선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시위 문제든 어떤 뭐 경제 문제든 경제 문제라면 이미 임계치는 넘은 지가 좀 됐었고 이미 선전이 바뀌었다는 게 최근의 변화고 또 하나는 제가 원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지방 정부가 뭐 우루무치 화재 사고 뭐 과잉 방역으로 해서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맞아요. 그 시위 계기도 되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 분노의 그 핵심이 과잉 방역이고 이렇게 못 참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최근에 이제 중앙 정부의 발언을 보면 지방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11월 11일에 뭐 방역 최적화 20가지 조치라고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확진자는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봉쇄를 오래 하진 않을 거고 빨리빨리 푸는 거를 발표했는데 중앙은 최적화라고 했어. 근데 너희 지방 정부는 과도하게 방역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톤으로 좀 말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방정부 입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끼면서 최근 2주 동안 본인들은 그 지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방역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양방향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전히 확진자를 누르는 쪽으로 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입장이 바뀌고 선전이 바뀌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이제 내려놓기 시작한 게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총대를 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GDP가 높고 큰 광동성이 확진자의 지금 3분의 1이나 절반 가까이가 나오는, 과거였으면 상하이 3, 4월 달이었으면 완전 락다운 시켰던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PCR 증명도 덜 받게 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중앙하고 지방이 은근히 지금 알력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은 이제 책임 전가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럼 지방은 그러면 책임은 중앙이 지슈 이러면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확진자는 레벨업 될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걸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확진자는 좀 늘 거고 봐야 되는 지표들이 이제 점점 바뀝니다. 확진자가 느는 게 주가랑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국가의 그처럼 뭐 치명률이나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것 중에 중증, 위중증 환자 비율, 뭐 저희도 최근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고 시장에서 꼭 보실 때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것들이 버티면 국내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건 아직 그 공식으로 정보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그 베이징이 경증 환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그러니까 재택치료,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항원 검사 같은 걸로 전환하는 거를 태핑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아마 저는 12월에 발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베이징이 헤드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가 따라가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와서 어제는 그래서 백신 접종률 목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이 취약계층인 이제 60세 이상 인구하고 80세 이상 인구로 이제 기준을 제기했는데 가장 취약계층이 최소 이제 보장이니까 80세 이상 인구 지금 현재 접종률이 1, 2차 맞은 분들이 비율이 65%인데 90%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1월 말까지 하겠다는 뉴스가 관영 언론에 나왔습니다. 야, 지금까지 65%인데 이거를 1월까지 확 끌어올리는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뭐 각종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노인분들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뭔가 보장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긴 해요. 2달 안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백신들 의심도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가능할까는 얘기는 생각은 드는데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보시면 이번 구정이 내년에 22일, 23일, 24일이고 중국 춘절은 20일부터 거의 2월 1일까지 다 쉰다고 보시면 되는데 춘절 이동을 앞두고 지금 분위기라면 춘절 이동 만약에 고향 못 가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풀어야 되니까 고령층이라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쉬운 건 정상적이었으면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오미크론 중간부터 아쉬운 건 그거고요. 근데 아무튼 홍콩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자료에 홍콩 방역 엄격성 지수라고 얼마나 방역이 타이트한지를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어요. 국가별로 있는데 홍콩이 최근에 빠르게 내려가면서 80 정도가 최고치고 이제 50, 40부터 국가별로 리오프닝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은 한 6,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홍콩이 미리 상단에서 지금 4, 5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중국이 바로바로 쫓아서 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홍콩이 지금 3일 정도 호텔에서 격리하는 중인데 그거를 아마 제가 생각엔 홍콩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1월 전에 할 것 같거든요. 해제를. 그러면 중국도 이제 따라가는 방향으로 참고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을 좀 보실 때 계속 저도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이제 보실 지표들이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2분기 정도예요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 3월 정도에 이제 태핑이 좀 되고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 뭐 소비주라든지 전자상거래, 국내 화장품, 뭐 글로벌 기업 중에 중국에 노출도 있는 것들은 당연히 섹터 애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좋아지지도 않았고 실적이 뭐 1Q까지도 안 좋을 텐데 이게 가겠냐고 그러지만 사실 상방 위험이 계속 커지는 거죠. 너무 비워두면 계속 얘네들은 단계적으로 계속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언이 선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참고해서 너무 신중하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최재 위험은 좀 통제가 되는 부분이 뭐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리오프닝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월드컵이 끝나면 이것도 끝날 것 같아요. 시위도. 왜냐면 집에 있는데 그쵸. 열받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격리당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은 축제야. 축구. 놀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 제가 많이 있어. 확실히 확인한 건 아니고 현지에서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CCTV에서 뭐 연일 축구를 보여주겠지만 예. 교차 편집을 좀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요? 네. 어. 마스크 그런 거안 화면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조금 남는 그 좀 거죠. 약간 그 방영 자체 시차를 좀 둬서 야는 얘기는 있는데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도 뭐 충분히 포함되는 것들일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잉 봉쇄가 대세이기 때문에 과잉 봉쇄가 더 그냥 풀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뭐 또 낙관적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주가나 장기금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시장은 계속 가려고 할 거로 보여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현지 얘기를 듣는 거는 후행 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했다. 아, 제가 올해 내내 저도 맨날 틀리고 너무 못 맞추니까 예. 현지에 전화를 해요. 제 지인들, 뭐 어. 화교 친구들, 주재원 친구들. 그게 이미 전화를 벌써 하면- 후행 지표다. 근데 그쪽 얘기를 들으면 예. 너무 암담해요. 왜냐면 뭐 불만밖에 없고 당연히 예. 힘드시니까. 예.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으면 제가 주식을 추천을 전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약간 머리가 너무 혼란이 오시는 비관적, 거네. 네, 너무 비관적인 거죠. 오. 거기 뭐 부동산도 다주택자 내놓는다 그러고 실제 팩트들이 많으니까. 근데 시장은 참 웃긴 게 과도하게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방향성을 보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제가 현지 얘기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올해는 지표가 작동을 안 해서 저도 굉장히 그 휴민트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안 듣는다기보다는 현황이고 현황. 네, 앞으로의 방향은 어쩔 수 없이 또 중국 정부의 코멘트를 보면서 예. 그 미묘한 차이를 좀 파악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중국을 장기간 괴롭혔던 과잉 방역의 문제가 좀 해결돼 가면 시장에서는 결국 또 기존처럼 정책 방향성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11월 또 정치국 회의나 대형 회의들이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은 좀 어떤 관점 포인트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2주 안에 일단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연간 경제정책의 틀을 잡는 회의고 이번에 3기 지도부 처음으로 이제 여는 큰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긴 하지만 이제 그 정책 원문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될 텐데 보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부양책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중장기 대출이라든지 가게나 기업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지금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대출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내수 부양 관련해서 산업 정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코멘트 나중에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 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좀 길어지니까 부동산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수요가 좋아진 건 아니고요. 네. 디벨로퍼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대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환? 11월. 네, 대전환. 그러니까 그때도 좀 2주 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었지만 네네. 어마어마한 신용공여나 지원책으로 지금 일단 회생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구조조정을 빨리 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회생 쪽으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떤 정책의 입장을 이번에 다시 좀 확인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경우는 최근에 파노가 다시 재개가 되고 게임 산업들이나 분위기의 변화가 좀 있는데 예. 그 산업 정책을 지금 현재 단계로 육성 산업만 키우겠다, 뭐 신재생이나 반도체만 하겠다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조짐은 그 규제했던 쪽은 좀 당근을 주는 쪽으로 선회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소위 말해 그들 표현으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제 그린라이트를 좀 주는. 그래서 저도 잘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완화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괴롭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고용을 너무 많이 책임졌는데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그 투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산업,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쪽은 전체적으로 완화적인 신호를 굉장히 세게 좀 보여줄 것 같고요. 투자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유니콘을 다 끌고 다니고 텐센트, 알리바바가 모든 지분 투자를 막 모든 유니콘에다 하고 스타트업에서 했던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내년에 좀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본업들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 본업들은 바닥에 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텐센트면 게임, 광고 매출 그리고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이런 전자상거래 쪽이나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자체도 좀 바닥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좀 힘을 좀 실어줄 것 같고 반면에 그 에너지나 첨단 제조업이나 신재생 쪽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공작회의에서 좀 메시지 중에서
조금 완급 조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태양광 쪽도 그렇고 리튬이나 지금 광산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자제령의 느낌을 좀 주고 있어서 아쉽지만 1분기까지는 그때도 주장을 했지만 소비주나 빠졌던 주식들이 좀 더 가지 기존의 전기차나 신재생 이런 것들은 조금 1분기까지 좀 힘든 구간이 예상이 되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소비 부양책이 분명히 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연차에 대해서 지금 올해 6월부터 그 취득세 같은 거 면제 절반 까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연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소비 부양책은 좀 아쉽지만 방역이 백약이 최고의 방역. 부양이기 때문에 예. 방역에 대한 신호도 이번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12월 빠르면 12월 8일이나 9일, 10일 이때쯤 열릴 텐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게 없다면 이미 11월 달에 홍콩이나 이런 그 중국 소비주 중에서 조금 리오프닝 기대감을 일단 올랐는데 11월, 12월은 중국 소비 지표가 참혹할 거기 때문에 이 간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간극이 좀 이제 벌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탁탁 이제 뭔가 조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예. 들면 뭐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부양책 얘기도 더 해줘야 되고 또 12월에 그 백신 승인도 예상이 돼요. 물론 아쉽지만 로컬 백신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로컬 백신 중에 mRNA 백신이나 이런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바이온텍 같은 것들은 외국인 접종은 12월에 전 결정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쉽지만 조금 그 시장이 계속 조금씩 이게 좀 과하지 않나 기대가 할 때마다 예.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단계적인 정상적인 행보들을 보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12월, 1월은 지표는 참혹하고 들리는 소리는 좋지 않으나 지표는 참혹하다. 신기하게 시장은 계속 그 좀 가려고 하는 기대치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가 상단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면 중국의 그런 주가의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도 좀 버티고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악화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조금 현실과 기대 갭이 좀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 정책이 올해는 작동을 안 했다면 네. 올해는 방역이나 이제 부동산이 조금 해결 수순으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천장이 좀 균열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12월하고 1월달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근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12월, 1월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이제 소비주나 뭐 백신 12월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2023년에 대한 전망치가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 1월까지는 어떤 상황을 보이겠지만은 내년 한 1년을 좀 길게 봤을 때 뭐 업종이나 아니면 좀 투자 어떤 전략들이나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뭐 업종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 그 대표주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상반기는 중국의 소수 육성 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지나 네. 신재생 전기차의 경우는 시장 대비 확연히 좀 아웃퍼폼하기는 좀 어려워서 중기적으로 좀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중국이 먼저 침체를 좀 탈피할 국가로 보고 네. 방역이나 이런 게 풀리면 결국에 또 이제 중국의 이런 전기차나 이런 걸 좋게 보신다면 길게 볼 때는 조금 매수할 관점을 접근하실 수 있지만 주가 이미 조금 빠진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아웃퍼폼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중국의 금융주나 중국의 증권 보험 같은 것들. 왜냐면 장기 금리가 그렇죠, 쓰고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미국과는 지금 정반대거든요. 예. 지금은 미국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고 생각했던 굿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게 되는데 중국은 반대로 기본적으로 일단 그 바닥에서 좀 위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에 따라서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소비주들, 대형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최소한 1분기까지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1분기에 좀 작정하고 부동산 대출이나 중장기 대출을 좀 많이 방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좀 풀리면 예. 전체로 그런 주식들이 좀 더 가려고 할 것 같고 국내에서 보실 때 중국하고 연계해서 보면 성장주 중에서는 반도체. 네, 중국의 경우는 뭐 스타오십 같은 것들 전 뭐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뭐 등락은 있었고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스타오식 같은 반도체 그리고 국내도 저는 반도체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중국이 재고 사이클이 반도체부터 좀 끝나갈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황이 아직도 뭐 중국 수출도 안 좋아진다, 뭐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다 그러겠지만 재고 조정은 지금 중국이 한 6개월 정도 반도체나 원재료 중심으로 대차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는 반도체 및 리오프닝 및 금융주나 조금 중후장대 쪽에서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예리했던 그런 성장주들 중에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공급 과잉 논란이라든지 마진 문제라든지 또 이게 침투율이 올라온 다음에 페네트레이션이 지금 뭐 전기차도 25까지 올라왔잖아요. 다음 단계 고민이 좀 있는 상태니까 개별 종목은 뭐 저희가 보실 수 있지만 예. 다 같이 가고 빠졌을 때 다시 오르는 건 또 전기차겠지라고 보시는 시각은 예. 조금 뒤에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어차피 연간 전망 저희가 또 보정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예. 당장 1Q나 2Q까지 보실 때는 조금 역발상 예. 혹은 지금 정책의 순방향인 것들을 어. 보시는 게 좀 더 편해 보입니다. 예.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와 이게 진짜 계속 비관을 하시면 아마 계속 불편한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신 게 제가 경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도 또 댓글이 무서워서 너무 의식을 하니까 많이 이게 그런 당하셨어. 차원이 많이 아니고 당하셨어. 네 그런 예. 차원이 아니고 예. 그 조금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주로. 예. 너무 비워두면 자꾸 가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 조금 소비 관련주일 수도 있고 금융주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뭐 금융주는 투자를 주로 안 하실 거니까 홍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콩은 저희가 변동성이 낮아질 때까지는 그냥 보유 관점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상당 계속 자꾸 뚫으려고 하는 시도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경기 지표나 전체적인 중국의 뭐 PMI라든지 지표들은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최소 1, 2월까지. 근데 이제 바닥으로 오는 신호들은 저희가 이제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여전히 같은 표현이죠. 신중한 낙관을 하시면서 중국 관련주를 조금 매집하시는 것도 미국의 중국 관련주든 네. 국내 중국 관련주든 또 반도체 포함한 중국의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좀 기대가 생기는데요. 예. 조심스럽지만. 아니 근데 제가 2주 후에 또. 늘 나오실 때마다 진짜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막 하나가 끝나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막 연결돼 있으니까 요새 뭐 지금 중국이 예.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이 좀 지표가 작동이 안 돼서 예. 저를 오히려 많이 믿고 쫓아오신 분들은 예.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올해는 작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작동이 안 됐고 모든 게 다 방역이나 부동산의 천장으로 작용해서 예. 근데 지금 분명히 균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나쁘든 좋든 좀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양책이 작동할 것 같아요. 올해 부양책이. 중국 돈 엄청 풀었는데 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장기 대출이나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나아진다. 그리고 체제 우려는 분명히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쉽게 터질 만큼의 홍콩 같은 상황은 아닐 거니까 조금 뭐 중국이 이제 조금 그래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쪽으로 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네, 아마 최근에 중국에 대한 의사결정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이게 사실 비관 속에 또 투자계가 만들어진 게 투자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중국 시장 접근은 참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에 생각보다 수익률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또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고생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글로벌 개장 시황 이어가겠습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